공산당 정권의 특징이 선전선동에는 엄청 뛰어나잖아요.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4.5%.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숫자인 것 같아요.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 산업인데 붕괴 직전이잖아요. 특히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도위기라니까요. 시진핑이 용납을 하겠어요? 독재 정권의 유일한 목적은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건 틀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세기 경제연구소 최용식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2019년도에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당시에 금리가 터져서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었어요. 실제로 KBS가 2019년도에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방송을 했을 정도로 그때 이미 무너졌었어요. 그렇다면 그때 금리가 진행되는 게 정상적이었는데 중국 경제는 강력한 통제경제 체제예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홍수를 통제경제 체제라는 거대한 댐을 쌓아서 금융위기 홍수를 막아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댐 위로 물이 넘치고 있어요. 모든 댐은 댐 위로 물이 넘치면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러면 더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게 돼요.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딱 이 비유에 맞아요. 지금 중국 경제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게 1대1로 사업으로 9,700억 달러를 관련 국가들에게 상업차관으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7천억 달러를 통화수화프로 제공을 했는데 그 상업차관 통화수화프를 체결한 그 나라들이 지금 거의 하나같이 외환위기 늪에 이미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직면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 1조 7천억 달러가 부실채권이 돼 있어요. 이 부실채권이 중국의 금융기관에 지금 엄청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아주 중대한 일들이 있어요. 그 하나는 이제 중국 지방정부들이 부동산 호황일 때는 지방재정의 30에서 40%를 토지 사용권을 매각해서 충당을 해왔어요. 근데 이게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토지 사용권 매각이 급속히 줄었어요. 심지어 5분의 1 토막 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 재정 수지가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게 되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을 허용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장에서 좀 소화가 되다가 이게 이제 규모가 워낙 크니까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방금융공사를 설립해서 그걸 소화시켜 왔는데 지방금융공사가 극단적인 유동성 부족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정부든 지방금융공사든 지금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예요. 그 밖에도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온갖 정책으로 지원해서 성장시켰던 반도체 산업, 배터리 산업 등등의 산업들이 거의 지금 부실화되기 직전이에요. 극소수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파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 그 거대한 댐에 이게 물이 넘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실물 부분이 아무리 긍정적이더라도 통화금융 부분이 부정적이면 맥을 못 쳐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를 해줘도 혈관계가 저 역할을 못하면 활동력이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중국이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증상들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지금 비구이완이라고 중국 건설업계 1위 업체잖아요. 이 거대한 건설업체가 지금 부도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뭐 흥다 같은 경우는 이게 한때 2위 건설업체였었는데 지난해 이미 파산 지경에 몰렸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어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중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정부가 올해 1분기에 성장률이 4.5% 그리고 2분기에 6.3%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통계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계 조작을 통해서 구두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경제라는 건 자기 실현성이 아주 커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누군가 얘기해주고 그걸 사람들이 믿게 되면 실제로 생산, 소비 등등이 증가를 해요. 그럼 경제는 당연히 살아나죠. 근데 이 구두 정책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제가 살아나면 이게 바람직한 효과를 나타내지만 경제가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럼 기대만큼 실망도 커져요.
그리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클 때는 아무리 뛰어난 경제 정책을 펼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안 나타나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지난해 중국 정부가 4분기에 2.9% 성장했다고 발표했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전력 소비량 증가율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가정용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질 않잖아요. 근데 산업용은 이게 변동이 좀 심하거든요. 근데 전체 전력 소비량이 줄었는데 산업 생산이 늘 개연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통계 조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중국이라는 경제 체제는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공산당 정권의 특징이 선전선동에는 엄청 뛰어나잖아요. 그런 측면이 너무 강해요. 평상시에는 제대로 발표를 해요. 왜냐하면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매번 거짓말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GDP 같은 게 엉뚱하게 나와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그게 정상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경제가 급격하게 하강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과열되거나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는 통계 조작을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얘기들이 있어 왔어요. 보도가 잘 안 됐을 따름이지 중국 통계는 믿을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왔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 10년이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장난을 쳐요. 물론 통계 조작을 한 다음에는 실제로 성장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바로 보정을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흘러간 것처럼 보이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통계 조작이라는 걸 쉽게 파악을 못 해요.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 야 이건 뭔가 이상하다. 이 정부 세수가 줄었는데 어떻게 성장률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기 시작하니까 최근에 중국 정부가 방첩법인가? 이걸 제정해서 중국의 경제 통계를 다른 나라 기업이나 다른 나라에 제공하면 이거 간첩으로 처벌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기네들 통계 조작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방책인 것 같아요. 이번이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경제가 사실은 경기가 꾸준히 하강하고 있어서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두 정책이라도 펼쳐서 경제 내에서 자동적으로 경기가 상승하도록 유도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중국 건설 경기는 거의 붕괴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건설 경기가 붕괴되고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도 이용이 돼요. 이 두 가지는 통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근데 주택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 내에 통화량이 수축되는 효과가 나타나요. 통화량이 수축되는 즉시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면 신용 승수배만큼 경제 내에 유동성이 수축이 되는 압력을 받아요. 그럼 우리 몸에 피가 10분의 1만 빠져나가도 목숨이 위험하잖아요. 활동력이 떨어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유동성이 수축이 되면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약화돼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경기 후퇴고 경기 후퇴의 악순환이에요. 지금 중국이 거기에 직면해 있어요. 지난해 헝다그룹 파산 지경에 몰렸었잖아요. 그때 이미 신용파괴원리 작동을 했어요. 근데 중국 정부가 금융기관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파산을 안 시켰어요. 지금 한계가 있어요. 헝다그룹이 어쩔 수 없이 국제 채무에 지불을 못하니까 미국에서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중국 경제 내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틀림없다는 걸 의미를 해요. 빈집이 1억 채인 것도 문제인데 빈집이 안 팔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팔렸더라도 소유주들이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임대를 놓기 위한 집으로 매입을 했는데 임대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소유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은 당장에 이자를 못 받게 되고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금융기관들의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잖아요. 이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건설이 중단된 아파트들이 재추산으로 3천만 채가 넘는 것 같아요. 중국은 건설 초기에 아파트 매각을 하잖아요. 그럼 매수자들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고 전액을 지불하고 그걸 매수를 해요. 그 매수한 아파트가 지금 건설이 중단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매입한 사람들은 은행 이자 지불 못할 거 아니에요. 은행들은 이자도 못 받고 또 그 채무 이행이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정해지게 돼요.
최근에 그런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 중증그룹의 중농투자신탁이라고 주로 부동산 신탁을 하는 회사예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을 제공했던 게 이제 부동산 신탁 회사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중농투자신탁 회사인데 이게 지금 만기가 도래한 채권을 상환을 못 해주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는 그만큼 심각해요. 뭐 그림자 은행이라고 그런 얘기들 하는데 이 투자신탁뿐만 아니라 정규적인 금융기관들조차도 지금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통계로 확인이 안 돼요. 다만 여러 가지 징후들을 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걸 그냥 짐작만 하고 있을 따름이에요. GDP의 4분의 1이 부동산 산업인데 부동산 산업이 붕괴 직전이잖아요. 그럼 GDP가 그만큼 수축되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도 악순환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 경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아주 위험한 지경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렇게 붕괴 직전에 있으니까 중앙정부의 세입도 줄어들었고 지방정부 재정은 거의 거덜나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각종 보조금을 지불해서 키워놨던 특히 배터리 산업, 반도체 산업 거의 대부분이 지금 부도위기라니까요. 근데 그런 업체들의 대출했던 금융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심각하단 말이에요. 우리 경제는 중국에 비해서 훨씬 개방적인 경제 체제잖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변수들, 지표들 혹은 어떤 사태들은 경제에 즉각 반영이 돼요. 우리 경제는 이미 지난해 말까지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라는 게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광기는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과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정도 각각 진행이 돼요. 그래서 보통 한 2, 3년 걸려요, 이게. 그 다음에는 5, 6년 정도의 장기 정체기가 와요. 이게 이제 부동산의 장기 주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난해까지 분기가 끝났어요. 지금 장기 정체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무너져도 우리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요. 사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 많이 샀어요. 근데 지난해 이제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급매물로 많이 내놨었고 지난해 거의 다 소화됐어요. 지금 급매물이 거의 다 소화됐으니까 지금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들은 가격이 조금씩 주춤주춤 오르고 있는데도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틀림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가 중국 경제에 금융위기를 작동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융위기라는 것은 국제적인 전염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중국처럼 G2에 속하는 거대한 경제에서 금융위기가 터지잖아요. 그럼 거의 즉각적으로 전 세계에 전염돼요.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그 타격을 입을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 세계적인 금리가 터지잖아요. 그게 우리 경제를 덮쳐올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부동산 시장도 더블딥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앙정부 세수, 지방정부 세수가 극단적으로 위축되고 있으니까 어떤 정책을 특히 이제 재정 확장 뭐 이런 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기준금리를 0.1% 낮췄잖아요. 근데 기준금리 0.1% 낮춰갖고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신용파괴원리 작동을 차단해내지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같이 신용파괴원리가 작동 중일 때는 본원통화를 50% 이상 어쩌면 2배까지도 증가를 시켜야 그걸 차단할 수 있어요. 신용파괴원리가 작동을 하면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수축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경제 내 유동성이 그만큼 수축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량을 대폭 증가를 시켜도 물가 불안이 좀처럼 많이 일어나요. 물론 경기가 살아나면 이제 신용 승수도 커지고 통화 유통성도 커지면서 물가 불안을 일으키거나 이게 자칫 잘못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위험은 있어요. 그럼 차후의 일이란 말이에요. 물가 불안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처방을 하면 되고 초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때 또 거기에 처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 걸리면 열이 오르면 금방 해열제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대증적인 요법들이 필요한데 지금 중국 정부는 그걸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중국 공산당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국민당 정부가 중국 대륙을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군벌 간의 전쟁, 그리고 공산당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 전비를 화폐 발행을 통해서 조달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초인플레이션이 벌어지니까 인민들의 민심이 국민당 정부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집권하게 됐단 말이에요. 공산혁명이 그래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걸 많이 알고 있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통화를 증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런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절한 정책을 처방을 해야 되고 신속하게 그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경제 병량에 대한 충분한 이해, 이게 없으면 임상 경험이라도 좀 많아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 정부는 그런 임상 경험을 많이 하질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정치 체제부터 민주화돼야 되는데 독재 체제를 구축한 시진핑이 그걸 용납을 하겠어요? 독재 정권의 유일한 목적은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거예요.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은 경제를 살려낼 길을 찾기가 어려울 거다.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기업은 망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도 커지고 성장력도 커진단 말이에요. 기업은 어느 한 문이 닫히잖아요. 반드시 다른 문을 열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그 문을 연다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중국 시장이 닫히고 있으니까 미국 수출 시장을 열었잖아요. 미국 시장을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만들었잖아요. 또 유럽에 대한 수출도 최근에 엄청 크게 늘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도 마찬가지고. 대표적으로 우리 한류를 한번 보세요. 중국이 험한 정책으로 우리 한류를 차단했잖아요. 우리 엔터업계 어떻게 했어요? 동남아 시장 개척하고 일본 시장 개척하고 미국 시장 개척하고 중남미 시장, 유럽 시장 개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도 등 서남아시아권에도 이 진출을 하고 중동에도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아프리카에도 진출하고 있어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하다니까요. 어느 한쪽 문이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을 연다니까요. 그래서 중국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렵다, 이건 틀렸어요. 가장 큰 문제는 2008년, 9년도에 그때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거의 모든 국가를 덮쳤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가 경제의 악순환을 겪었어요. 경기 후퇴가 아주 심각했어요. 근데 중국만 홀로 8, 9% 성장을 했어요. 그걸 뭘로 그걸 해냈냐? 건설 시장을 대대적으로 부양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25%까지 커진 거예요. 고속도로도 건설하고 철도망도 새로 깔고 또 다른 나라와도 그 철도망, 도로망을 연결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동산 붐이 불었으니까 대도시 중심으로 주변에 위생도시를 대대적으로 건설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다른 나라들이 마이너스 성장할 때도 중국은 9% 내지 10%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그게 중국 부동산 시장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놨어요. 주택 가격이 10배 이상 오른 데도 있어요. 상해에 유명한 주택가들이 있잖아요. 10배 오른 것은 오히려 드문 정도예요. 그거 훨씬 더 많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게 많았어요. 근데 그 오른 주택 가격을 중국 국민 소득이 견뎌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국민 소득을 저축을 해야 그 저축한 돈으로 주택을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은행 빚을 내서 사더라도. 근데 지금 그게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에요. 너무 올라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건설업이 전반적으로 붕괴 직전에 직면해 있어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상수 지역자를 해외로 유치시키는 정책이 거기에 가담을 해요. 당연히 중국 경기 후퇴는 가속도를 밟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경기 후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재정 제출 확대, 보조금 확대 등등 여러 정책을 펼쳤는데 경제를 지금 못 살려내고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요.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